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과정을 맡고 있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부터 재경관리사 재무회계에 대한 기본 과정을 시작하게 될 건데요. 간략하게 시험 관련한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재무회계란 과목은 뭔지 개괄적인 설명을 한 뒤에 저희 진도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저희가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출간된 24 개정이라고 써 있는 교재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뭐 개정 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시험은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그 판수에 맞춰 준비하는 게 맞으니까요. 혹시 교재 앞쪽에 24 개정이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 관련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려고 하는 재경관리사 자격증은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의 특징은 뭐냐면 회계 과목으로만 이루어지는 시험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시험들은 회계 과목 외에도 뭐 세법 이런 법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저희는 이렇게 재무회계, 세무회계, 원가관리회계라고 해서 회계 관련 세 가지 과목으로 출제가 된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회계 전문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한번 취득해 보시면 아, 여러분도 이렇게 어려운 자격증을 땄구나. 그래서 회계 관련해서는 관심도가 높고 공부를 충분히 했구나라는 근거 자격증이 돼요. 그만큼 회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험 선택을 잘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을 잘 하신 만큼 끝까지 완주하셔서 과목에 대한 합격까지 가시기를 좀 바랄게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세 개의 과목을 동시에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나눠지는 시험은 아니고요. 요 세 과목을 150분 동안 치르다 보니까 좀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문항수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40문항은 출제하지만 사지선다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5개의 선주로 구성된 게 아니고 4개의 선주로 구성됐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문제가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묻는 거다. 다만 기본 개념을 묻긴 하는데 문제 수가 좀 많죠. 그래서 뭐 챕터가 저희 재무회계를 따져도 23챕터까지 있고요. 그 챕터 내에서 40문제를 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챕터를 버린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꼼꼼하게 학습을 하시고 중도 이탈만 없으면 합격은 가능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죠. 바로 요거예요. 요거를 잘 모르시고 시험 치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평균 70이 아니고 과목별 70입니다. 회계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 전문가는 3개의 회계를 다 아셔야 되는데 세무회계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다른 건 빵점이야. 이러면 회계 전문가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목별로 70점이기 때문에 평균 70으로 준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개의 과목을 모두 잘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과목별 70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다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거를 꼭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그 교재 앞쪽에 보시면 시험 일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늘 똑같아요. 그래서 한 8회차까지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본인이 나는 몇 회차를 볼 것이다라고 정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아요. 뭐 8번이나 시험을 보니까 뭐 올해 안에 잘 해봐야지라는 것보다는 목적의식이 좀 필요하죠. 요 시험이 좀 너무 긴 시간 동안 준비 안 하시고 좀 콤팩트하게 준비하셔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만 너무 늘어지면 오히려 중도에 또 피곤해요. 그래서 나는 4회차를 볼래, 5회차를 볼래라고 정하고 시작하시는 게 아마 훨씬 더 합격할 때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보시려고 하는 회차를 조금 잘 선택하셔서 그 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적어도 한 3, 4개월 뭐 조금 더 이르시면 5,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잡으시고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험은 이 정도로 안내를 좀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재무회계가 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회계라고 하면서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건데 재무회계의 목적은 뭔가요? 바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도대체 왜 만드냐? 재무제표는 누가 보지?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부터 재무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가 뭡니까? 뭐 여기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좀 나름의 제 히스토리를 설명드리면 저는 세무사 되기 이전에 증권사를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증권사를 다니다 보니까 오라 재무제표가 필요하대요. 저는 증권사를 갔지만 재무제표를 모르고 입사를 했죠. 그러다가 재무제표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였구나. 기업들을 판단할 때는 재무제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럼 재무제표는 뭐가 담겨 있지? 재무제표는 누가 만들지? 이러면서 이제 점점 회계에 대한 관심도가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무회계 과정을 잘 들으시면 시험도 당연히 합격하겠지만 시험 외적으로도요. 뭔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되게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재무제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재무제표 안에는 뭐가 있죠? What? 뭐가 담겨 있지? 그리고 어떤 기준하에 작성해야 되지? 그리고 재무제표의 종류는 몇 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요 23 챕터 안에 담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밀한 내용까지는 아니겠지만 요걸 들으시면 재무제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루다 보니까 재무제표는 총 5개예요. 그래서 이 5개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든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5개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재무회계 과정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제표라는 이 과정을 이해하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중구난방은 아니고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회계는 결국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겁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재무회계도 회계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체계가 있고요. 이론적 토대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제가 좀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회계라고 해서 계산기라는 게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계산기는 언제 씁니까? 곧 씁니다. 근데 그 전에 토대는 있어야 되잖아요. 회계라는 게 뭐 한두 해에 대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몇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런 학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적인 부분들을 앞쪽에 말씀드릴 거고요. 뒤에부터는 이 재무회계, 재무제표를 채워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 과정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재무회계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다시 드릴 테니까 이제 교재로 오셔가지고요. 저희 교재에 한 5페이지 컨텐츠라고 써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를 보시면 챕터가 총 몇 개로 구분되어 있냐면 23 챕터까지 있고요. 이 중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걸 좀 소개해 볼게요. 우선 챕터 1이라고 해서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거는 요거예요.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뭔지 그런 걸 배우는 거라서 한 문제 정도를 매번 출제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챕터 2에 보시면 개념체계라는 게 있죠. 이름부터 벌써 보기 싫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론적인 토대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2문제 정도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개념체계는 한 2개 정도라고 쓰시고요. 재무제표랑 보고기에 관한 사건 3챕터, 4챕터든 모두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챕터 5에 보시면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회계에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본격적인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고자산은 이제 2문제 정도 출제를 해요. 밥벌이라고 제가 통상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 뭐 압도적이죠. 여기서는 한 4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각각 한 문제 정도 출제를 하고 있고요. 금융자산, 금융부채, 금융자산도 한 2문제. 금융부채도 한 2문제 가량 출제를 합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11챕터도 한 문제, 그리고 12챕터인 자본은 2문제 가량을 써두시면 되겠고요. 수익이라고 하는 13챕터도 2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요. 종업원 급여 주식기준 보상은 각 한 문제 정도 내고 있고요. 법인세랑 회계변경 오류수 정도 한 문제 정도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당이익과 관계기업 환율 변동 효과도 모두 한 문제씩을 쓰시면 되는데 21챕터는 한 문제인데 리스는 요거는 이제 한 2문제 정도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도 한 2문제 정도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한두 문제씩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요러면 전반적으로 40문항수가 나올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내가 뭐 하나를 빼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구나. 그래서 23챕터까지 완강히 중요한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제목을 훑어봤는데 재무제표의 5개를 이제 하나씩 메꿔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로 처음으로 들어오셔서 재무보고와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요건 한 문제는요. 지금 제 수업 들으시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재무보고랑 국제회계 기준을 말하기 전에 재무회계, 회계가 무엇이냐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계가 뭐냐라고 하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떠오르는 대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회계하면 제일 많이 말씀을 주시는 게요. 재미가 없다. 저는 숫자가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도 아니고 숫자가 싫대요. 숫자 없이 어떻게 살아요? 노잼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된 회계를 안 해봐가지고 뭔가 되게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요. 들어보면 기업이 하는 일을 그냥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노잼이라기보다는 뭔가 필요한 활동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 뭐 계산기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뭐 장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죠? 다 어느 정도에 대한 회계적인 것들은 알고 있으신 겁니다. 계산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숫자로 표현한다는 얘기고 장부라는 걸 쓴다는 얘기는 뭔가 표, 뭐 양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식에다가 숫자를 채워서 뭔가 전달하는 것이 회계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계도 다시 두 가지 회계로 저희는 일단 구분을 해요. 하나는 개인 회계라고 해요. 자, 개인 회계는 뭘까요? 뭐 개인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하는 게 개인 회계겠죠. 근데 개인 회계는 아무래도 활동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개인이라고 하면 제 개인 회계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하루 종일 나와서 일하고 집에 가서 그냥 밥 먹고 잡니다.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월급, 그 다음에 뭐 식비, 교통비 이거 빼면 저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인에게는 굉장히 내용이 적죠. 그래서 다룰 만한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로 만나는 곳은 개인에게는 아니고 바로 기업회계일 거예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기업이 훨씬 복잡,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주식회사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뭔지 한번 들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시면 다 주식회사 3일이라고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3일이 요 회계법인이 3일 회계법인이라서 본인의 존재가 말리는 거죠. 주식회사 3일로 내서 우리 회사 3일 회사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죠. 근데 이 주식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요걸 알면 재무회계에 대한 토대는 나올 겁니다. 자, 주식회사는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하나 그려두시면 좋겠어요. 자, 주식회사는 왜 그림을 두 개로 그리냐면요. 왼쪽과 오른쪽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기업을 어떻게 제가 이제 끌어가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초반에는요, 제가 내 돈 가지고도 장사할 수 있어요. 내 돈 가지고 내가 1인 법인 차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회사가 좀 성장하고 더 크게 커지고 싶으면 내 돈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이제 투자처로부터 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갖고 장사하는 건 요만한 사이즈일 건데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좋은 뭔가 컨텐츠가 있는데 투자 받으면 이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경영자라고 부릅니다.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되겠죠. 운영 주체라고 표현해요. 기업을 끌어가는 이제 선장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영자는 이제 주주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는 채권자라는 분이 있고 주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주주가 뭐가 다르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채권자는 뭐냐면 그냥 은행에 가서 저희가 돈 빌리면 저희는 이자만 갚으면 되죠. 그런 것처럼 채권자는 기업한테 투자하고 이자를 받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이자 받고 싶으면 은행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더 주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회사에다가 직접 투자하는 게 조금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자를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이자를 받는 것이 채권자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원본도 회수하고 이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통상 위험을 선호하시는 분들보다는 위험을 기피하는 위험 기피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주주들은요, 다르죠. 자, 주주는 이자가 목적이에요. 뭐 배당금 같은 거 받고 싶은 거예요. 배당금. 그리고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 이 기업 가치가 막 올라가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주주가 투자한 값보다 더 비싸게 되팔면 시세 차익이라는 걸 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기대하고 주주 채권자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자는 그 돈을 받아서 잘 썼다라는 사실을 주주 채권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는 게 가장 편해요? 정형화된 양식이 있고 거기다가 숫자로 딱 표현해주면 주요 채권자가 봤을 때 그렇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회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운용하는 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전달해서 주주 채권자가 의사결정할 때 도와주는 게 저희 역할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 이게 바로 우리 회계의 최종 목적이면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회계는 기업 회계, 그중에서도 주식회사를 다룰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라는 걸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주식회사에 대한 그림 두 개는 좀 그려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자와 주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경영자는요, 자신이 역할을 충분히 해야죠. 주채권자가 그 회사의 비전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비전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돈을 써.
그럼 너 나가. 그죠? 경영자가 뭐 A에다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생뚱맞게 C에 투자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내 돈인데. 주주. 내 소중한 내 돈. 주식 저 증권회사 다녔거든요. 증권회사를 8년 정도 다녔기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돈 안 아깝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내 돈,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했는데 경영자가 A라고 얘기해놓고 C라고 행동해. 그럼 너 나가. 저 경영자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데리고 와.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막 감시하고 이러는 역할이에요. 그때 누가 필요하다? 회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되게 중요한 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회계는 이런 식의 관계들을 가지고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걸 기반해서 회계의 목적 한번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의 목적. 자, 회계의 목적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요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이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입니다. 자,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누굴까? 다시 요걸 크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부에서 이용하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기업 밖에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자, 둘을 왜 갈랐을까요? 바로 내부 정보 이용자 대표적인 사람은 경영자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경영자도 회계 정보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본인이 운용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확인은 해야 되겠죠. 근데 기업 밖에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는 아까 그려드렸듯이 채권자, 그리고 주주. 뭐 그분들 외에도 일반적인 대중들도 뭐 기업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 이런 분들은 다 기업 밖에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둘을 왜 갈랐냐? 바로 유용한 정보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경영자는요, 본인이 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했던 일들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근데 회계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의사결정이에요. 자, 경영자한테 연봉을 100억씩, 200억씩 주는 게 안 아까우려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는 거죠. 선장이 키를 잘못 잡으면 회사가 침몰하는 거예요. 근데 키를 너무 잘 잡고 방향만 잘 설정하면 진짜 불을요, 100억이 안 아까울 정도로 벌어주실 수가 있는 분이 경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고, 더불어서 의사결정을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늦게 해야 돼요. 빨리. 남들보다 앞서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빨리.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적인 정보를 담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계에서 원하는 역할이. 그리고 빨리빨리 줘야 돼. 수시로. 자, 수시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막 예쁘게 포장할 필요가 있어요. 별로 뭐 양식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빨리빨리 전달받는 게 역할이다. 후자죠. 그래서 별도의 양식이라는 거를 예쁘게 포장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회계에서 원하는 역할은 이런 역할이다 보니까 경영자를 위한 회계를 따로 우리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건 저희가 관리회계라고 불러요. 참고로 관리회계는 회계에서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양식이 딱 있으면 그 칸을 채우는 건 쉽죠. 저희가 그렇잖아요. 뭐 템플릿 하나를 만들 때도 거기 칸이 다 있어. 거기다가 이름만 쓰면 되는 건 쉽지만 그 양식 자체를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관리회계가 오히려 좀 더 어려운 학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경영자를 위한 요 의사결정을 위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런 거를 관리회계라고 부르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는 워낙 수가 되게 많죠. 다수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정보는 다 각각일 겁니다.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주요용자가 있을 거예요. 요분들이 가장 유용하게 생각할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면 다른 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러다 보니 얘들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양식이 있어야 돼요. 정형화된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엄청 중요한 거 있어요. 자, 재무회계에서 가장 본질은요, 뻥튀기는 안 되죠. 이런 말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앞으로 1,000억 벌 회사예요. 1,000억은 너무 싸죠. 1,000조 벌 회사입니다. 그러면 근거가 있나요? 아니, 나도 얘기하지. 나도 뭐 어디 가서 뭐 수십억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기꾼이죠. 근데 재무회계는 너 얼마 벌어서 진짜. 그래서 과거 정보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게 가장 메인이에요. 그래서 과거 정보를 뭐 가감하는 거 없이 이렇게 구라 이런 거 넣지 말고 충실하게 보여줘.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역할이야. 이게 바로 재무회계예요.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죠. 자, 저희가 배울 것이 바로 재무회계다 보니까 요런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과거 정보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거, 요게 우리가 다루는 재무회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하고 이제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재무제표고요. 그리고 이 재무제표라는 거를 만들려면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이 재무제표를 수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기준 없이 그냥 우리가 전달하는 대로 먹어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믿을 만한 정보여야지만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하지 않겠어요? 다 내 돈인데. 돈 100만 원 그 주식 사봐요. 그 주주가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사면 그 회사가 내 회사야. 그 회사가 뭐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 그런 것들을 회계가 가감없이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이렇게 기준의 필요성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한번 다시 볼게요. 요 한번 보고 이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얘기가 대부분 여기 PPT에도 있어서요. 요거 보고 교재도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독이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회계라는 건 뭐냐?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입니다. 저희 뭐 정치 의사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죠.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 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 재무적 정보가 숫자로 표현하는 정보를 말해요. 그래서 기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다만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크게 둘로 구분을 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재무회계를 다루는 곳과 관리회계를 다루는 쪽에서 유용한 정보를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재무회계라는 쪽을 먼저 볼게요.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주채권자 등의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해서 기준,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재무제표라는 요걸 정형화된 양식이라고 불러요. 정형화라는 거는 틀이 딱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형화된 양식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해 줘라. 그리고 보고 시점 보시면 보통 1년 단위라고 하고 있어요. 저희 재무제표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걸 연차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근데 연차도 너무 늦죠? 아니, 내 지금 주식을 사냐 파냐. 그러니까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더 물 타야 되냐 이런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주는 건 너무 늦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보여주고 있어요. 상장 기업.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막 거래가 가능한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보여줘. 그걸 분기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반기죠. 그래서 보고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법적 강제력은 있죠. 자, 요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저희 이제 재무회계는 이제 공인회계사라는 분들의 감사를 받죠. 자, 뒤에서 한 번 더 소개하겠지만 이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 기업 실체에 관한 숫자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거다 보니까 기준서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신뢰를 하려면, 믿으려면 회계감사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회계감사라는 건 공인회계사 분들, 그쵸? 자격을 득을해서 그 금융감독원의 인증을 받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만 감사가 가능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금융감독원.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회계사분들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법적인 강제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대요. 쌤, 재무제표요? 1년에 한 번씩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해봐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안 내면 회사 운영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회사한테 투자해갖고 어떤 일이 생기려고요.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수많은 투자를 받으니까요. 감에 사서 감에 파시는 분들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뭐 그 회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막 사요. 그러고 나서 돈을 잃었대요. 어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런 회사에 대해서 투자한 결과를 주주가 온전히 책임을 지고 하다 보니까 돈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만큼 강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싶을 때마다 보여주면 그런 기업은 운용할 의사가 없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되기도 하고 그만큼 강제력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옆에 비교군으로 관리회계 좀 볼게요. 관리회계는 기업의 내부 보고가 목적이고요. 주로 경영자가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해 주는 거. 그게 바로 관리회계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식은 따로 없고요.
요 다양한 통계, 뭐 통계부터 경영, 경제까지 사회 전반을 가지고 수시로 보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법적 강제력이 없다라는 거 잘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를 매해 출제하고 계세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는 좀 구분이 가능하실 거고요. 우리 재무회계는 이런 것들이야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재무제표죠. 여기까지 보고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자, 재무회계는 정형화된 양식이 있다. 자, 그 양식을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부르고요. 재무제표에는 총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외에는 재무제표가 아닙니다. 또 이런 거 무한확장을 하시대요. 요것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대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기준을 따라야 돼요. 재무제표를 정해놓은 거는 기준을 따라야 되지만 재무제표를 정하지 않은 건 굳이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막 무한증식으로 막 10대 개 집어넣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요게 딱 재무제표다라고 정해져 있으니 5개의 재무제표는 알아줘야죠. 그래서 총 5개가 다 있어야 돼요. 다 필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왜 다 필요한지. 자, 1번은 뭐냐면 재무 상태라고 해서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기업이 자산 얼마 있고 부채 얼마 있고 자본이 얼마인지 이렇게 지금 있는 현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2000X 2년 말과 2000X 3년 말은 다른 거죠. 그래서 얘는 일정 시점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돈 될 만한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부채 자본. 자, 부채랑 자본을 청구권이라고 해요. 갚아야 되는 거죠. 부채는 채권자의 청구권이라고 부르고 자본은 주주의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채권자랑 주주한테 얼마의 금액을 지금 조달해서 어떻게 썼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더불어 부채가 먼저입니다. 자본은 그 다음이고요. 회계에서는 채권자는 위험을 기피하시는 분들이라 혹시 회사를 팔아서 변자리를 있으면 채권자를 먼저 갚는 겁니다. 채권자가 선순위 청구권이라고 부르고요. 자본은 후순위 청구권이에요. 주주들은 회사 없어져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만 너네 알잖아요. 회사가 막 휴지 조각이 됐어. 그래도 주주는 좋은 경험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주는 채권자 다음에 후순위 청구권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지금 현재 자산부채 자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기업이 이해가 됩니까? 자, 기업은 영리 추구 활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아파트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아파트가 있어요. 기초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기말에 아파트가 2채가 됐어요. 부자죠. 이제 어떻게 네가 2채를 달성했어? 나 돈 많이 벌어서 샀잖아. 그게 바로 요거예요. 포괄손익계산서. 기업들도 초부터 말까지 영리 추구 활동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 자본이 바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일을 해서 돈을 벌었냐. 그게 바로 포괄손익계산서고요.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초와 기말, 요 기간을 바로 회계기간이라고 부르는데 요 기간 동안 얼마의 돈을 벌었는지 그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과가 좋은 기업은 좋은 기업이죠. 앞으로도 더 성과를 잘 내고 커나갈 수 있는 기업인 거죠. 그래서 재무 성과가 좋고 탄탄한 기업은 기업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성과가 좋고 더 잘 되는 좀 좋은 기업으로 평가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무 성과는 수익과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끊기긴 하는데 수익과 비용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수익과 비용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본 변동표는 뭐냐면 주식회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주주들에게 추가로 돈을 더 빌릴 수도 있죠. 출자할 수도 있고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자본의 변화의 한 원인이다 보니까 재무성과 그 외에도 바뀌는 자본 변화가 있다면 요거 말고도 예를 더 보충 설명해 줘야 기업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왜 필요하냐? 자, 바로 이 재무상태표부터 포괄부터 자본변동표는 흔히 발생주의라는 것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자, 발생주의는 쉽게 말하면 요거예요. 사건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자, 기록을 해야 되는 회계상 사건이라면 현금을 주고받지 않아도 기록을 하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거랑 현금 지급액이랑 좀 다른 겁니다. 자, 이자 수익은
시간이 흐르면 이자는 발생한 거야. 시간의 가치이기 때문에. 근데 돈은 한참 뒤에 받기로 했어요. 그럼 돈을 받을 때 수익을 인식하라는 얘기입니까? 시간의 경과에 만큼 반영하라는 얘기입니까? 저희 발생주의는 시간이 흐르면 수익 비용은 이미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는 것이 발생주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발생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장점은 지금 일어난 사건들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건 맞는데 가장 큰 단점은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흑자도산. 그래서 분명히 매출액이랑 아니면 이자 수익은 되게 많다고 했는데 그 금고에 돈은 없어요. 그럼 회사는 그 돈을 뭐 조달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현금 흐름 면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라는 것을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현금의 유입 유출을 보여주는 표도 있어야지만 기업이 발생주의 외에도 돈을 제대로 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흐름이 좋은지를 가지고 기업의 전반적인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석. 자, 주석은 뭐냐면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를요. 회계에서는 본문이라고 불러요. 본문. 근데 재무상태표에도 수많은 자산과 부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어떤 근거하에 나온 건지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다 쓰지 못할 수 있잖아요. 뭐 본문에 다 쓸 거면 too much information. 그래서 이 중에 기재 못하는 것들, 그렇지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은 주석에서 보충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과 그 외에 필요한 항목들을 더 보충해 주는 거다 보니까 이 5개는 바퀴예요. 5개가 다 있어야지 기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담고 있는 정보가 조금씩 다른 거 있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 거는 요것이 포인트다라는 얘기니까 재무제표의 종류와 각각 담고 있는 정보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걸 좀 알아주셔야 돼요.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메인은 요 2개입니다.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지만 우리 다 중요하다는 건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교재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18페이지 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계의 의의라고 해서 한 단어,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회계 정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죠. 주요 채권자뿐만 아니고 일반 대중이요. 그 다음에 정부 다 필요해요. 직원 안 필요해요? 직원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회사를 입사할 때, 제가 증권회사를 처음 입사할 때 뭐 하는 회사인지 솔직히 잘 몰랐어요. 가서 알았지 뭐. 근데 조금 후회해요. 그 전부터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직원이 됐을 때도 회계정보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이용자들이 회계정보를 필요로 한다. 읽어볼까요? 4번째 줄 보시면 종업원들도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의 생산성이 어떤지, 이 회사가 정말 내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있는지 그런 회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더불어 주주도 말할 것도 없고요. 채권자, 경영자. 그래서 결국 제일 마지막 줄 밑줄 글게요. 회계란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찾아서 숫자로 바꾸어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부르고요. 결국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19페이지 이건 별표죠. 정보 이용자에 따른 기업 회계 구분이라고 해서 유용한 정보는 다 똑같진 않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서 각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면 되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그분들을 위해선 과거 정보를 양식에 담아서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쏴줘야 돼요. 근데 1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요즘에는 분기, 반기로 점점 짧아지고 있고 요걸 제대로 안 하면 주식회사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 그에 비해 관리회계는 경영자. 빨리 의사결정해야 돼요. 남들보다 늦으면 그런 사람들은 나가. 그쵸? 잔인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의사결정해야 되니까 수시로. 다양한 통계부터 경영 경제를 다 아우르는 다양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거고 수시로 제공하는 거면서 별도 양식은 없고 법적 강제력까지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기셔서 20페이지. 요것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재무회계를 아는데 재무제표를 몰라? 이거는 되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제표는 총 몇 가지다?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5가지만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지 다른 보고서는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왜 5개나 필요합니까? 주석도 들어가 있다는 거 시험 문제 꽤 자주 나와요. 5개가 왜 필요하냐? 각각 담고 있는 정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무 상태는 흔히 이렇게 해요. 지금 뭐 상태가 어떠냐? 너 오늘 상태가 별로다 이런 것처럼 기업의 재무적인
강점, 약점을 보여주는 건데 자산부채 자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 근데 자산부채 자본이 일정 기간 동안 변화하죠. 그 원인에는 다양한 성과를 통해서 변동하기도 하고 주주 등과의 거래를 통해서 변동하기도 하니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는요. 성과 보여주는 거고요. 수익, 비용. 자본변동표는 그 일정 기간 동안 요거 말고 나머지 자본 변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흐름표는 발생 주의에 대한 보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석은 설명서까지 있어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라는 것은 이렇게 5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재무제표가 있으면 기업이 좋은 회사인지 좀 성장률이 떨어진 회사인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유한하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뭐 무궁무진하게 많으신 분들은 뭐 정말 극소수일 거고 저희는 항상 주머니가 뭐 돈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돈 가지고 투자하는데 좋은 기업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 정보는 이렇게 좋은 기업에게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이런 도와주는 기능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딜레마라고 했어요.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분명히 좋은 기업을 투자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보다는 주가가 오르면 좋은 기업인가요? 그래서 항상 약간 딜레마는 있지만 재무회계는 이렇게 좋은 기업을 가리는데 좀 근거가 되고 도와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1페이지 나와 있는 국제 기준 이런 거 한번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 재무제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요.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계 기준은 전 세계에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회계 기준이라는 거는 다수의 권위 있는 전문가의 지지를 받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 기준이 미국 회계 기준 따로 있고요.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자생적으로 만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종류의 기준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거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도입 배경도 알면 재밌어요. 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자생의 회계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든 기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요게 IMF 때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안 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IMF 때 직격탄을 맞았어요. 다 흑자도산이야. 뭐 매출액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너네 나라 회계 기준을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 IMF라는 정말 큰 대변환기를 겪으면서 이것도 물론 아직 남아있지만 상장 기업이라고 주식시장에 막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외국인이라는 나라도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또는 금융기관 이렇게 다양한 자금들의 흐름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국제가 인정하는 그런 회계 기준을 써줘 라고 해서 전면 도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IFRS라고 불러요. IFRS는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뜻인데 앞에 K를 붙인 거는 한국말로 번역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그 이후로 전면 도입을 하게 됐고요. 상장 기업이나 금융기관 요 2가지 기업은 의무 적용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이 기업들은 반드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하셔야 돼요. 근데 비상장이라고 해서 비상장은 이런 거거든요. 자, 상장, 비상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상장은 기업을 공개한 겁니다. 자유롭게 주식시장에서 매수 매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에 이제 되는 것이 상장 기업인데 비상장은 뭐 우리끼리 잘 운영할 수 있어요. 굳이 우리 기업을 공개하지 않아도 우린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공개 안 해도 돼요. 근데 비상장 기업은 그래서 선택입니다. 자, 뭐냐면 일반 기업 회준이라는 우리나라 자생의 기준은 그대로 써도 돼요. 근데 비상장 기업은 기업을 더 크게 키우려면 언젠가는 상장을 목표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장 기업을 하려면 어차피 한국채택 구제를 써야 되니까 너네가 선택을 해라. 쓸 거면 선택해서 쓰시고 뭐 굳이 선택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냥 원래 우리가 쓰던 요 기준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장 기업은 의무지만 비상장 기업은 자발적 선택에 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요 IFRS, KIFRS라는 요 기준의 특징이 뭐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로 빈출입니다. 자, 가장 큰 차이점은 요겁니다. 자, 뭐냐면 이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 국제회계 기준은 우리나라가 만들진 않겠죠. 저기 영국에 본사가 있어요.
거기 IASB라는 기관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개정을 하거나 공표를 하고 합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쓰는 겁니다. 자, 요 히스토리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기준은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글로벌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쓰기가 되게 어려운 거 아시겠죠? 자, 한국 기준으로 만들면 다른 나라랑 안 맞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꼽는 게 원칙 중심입니다. 원칙은 뭐냐면 그냥 바운더리만 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자율성을 많이 허용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좀 많이 허용했다. 와, 쌤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지? 약간 요래요. 뭐래는겨? 그래서 속된 말로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래요? 읽다 보면 모르겠어요. 그럼 잘 읽은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공시할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IFRS가 전문가 자문을 좀 많이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라고 하면 뭐 회계 전문가들이겠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가 좀 많이 해석이 많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공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다라는 근거를 조금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기업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가 자문 받는 것도 다 돈인데요. 그래서 일정한 이런 기업들은 의무지만 그 외에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일반 기업 회주는 훨씬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써 있는 대로만 따라해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재무제표 이것도 많이 나와요. 자, 우리 IFRS는 실질 우선이라고 불러요. 자, 실질이랑 법적 형식의 차이점을 볼게요. 법에서는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은 각각 법인 설립 신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A 따로 B 따로 만드는 게 법적 형식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IFRS는요. A와 B가 얘가 지배고 얘가 종속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똘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둘은 한 배 속에서 나온 형제야. 그래서 이 둘은 하나의 실체야 라고 보고 만드는 게 연결이에요. 뭘 우선한다? 실질을 더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 우선,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본 재무제표를 연결로 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측정에서도요. 공정가치 회계를 확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역사적 원가와 공정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기계장치를 100억을 주고 샀습니다. 팩트죠? 역사적 원가입니다. 근데 요걸 제가 1년을 썼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할 겁니다. 저희는 5년간 쓸 거라서 20억은 벌써 비용화가 돼서 80억이라는 금액으로 썼어요. 요것도 역사적 원가예요. 뭐 그냥 시간에 따라서 20억이 그냥 사용됐다라고 보고 이제 20억을 비용 처리한 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80억이라는 역사적 원가라는 게 있지만 이 기계장치의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값인 공정 가치는 다를 수 있다 이거죠. 이 기계장치가 지금 남들은 못 구하는 기계장치가 됐어요. 그럼 막 희소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시가는 지금 한 120억 정도가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 IFRS는요. 공정 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넓혀놨어요. 그래서 80억으로 그대로 뒀던 게 주로 옛날 기준의 그런 입장이었다면 너네 120억이라는 공정가가 있다면 공정가로 평가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한 겁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공정가만 써야 돼. No. 많은 기업들 여전히 80억 더 많이 씁니다. 근데 120억이라는 가치를 알 수 있다면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많이 허용한 거예요. 확대. 그래서 역사적 원가보다는 공정가 평가를 많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 공정가치로 무조건 써야 돼라는 생각하시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확대다. 그래서 공정가치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공정가치로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기존에 있던 그 일반 기업 회준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꼽습니다. 요거 안 헷갈리시게 잘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IFRS를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이 배경 얘기 드렸잖아요. 너네 나라 못 믿어. 글로벌한 자금이 들어오려면 이런 국제적으로 통용된 기준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입하면 너네 나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신뢰성이 높아지죠. 비교 가능성도 뭐 우리나라만 비교하겠어요? 저 엔비디아, 테슬라, 그죠? 유명한 주식 다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해외 주식과도 비교가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비용 손실 절감 뭐냐면 제가 삼성이에요. 삼성인데 서울에도 있고 본사도 있고 저기 뭐 중국에도 있고 중국은 잘 모르겠지만 뭐 아니면 미국에도 있고 만약에요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다 다르면요 3개 만들어야 돼. 뭐 100군데 진출했으면 나 회계하고 싶지 않은데요. 100개 만들어야 돼.
그럼 퇴사, 그쵸? 근데 100개가 아니고 글로벌한 기준이니까 한 가지 만들어서 번역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글로벌한 기업들은 장부, 재무제표 작성 부담이 좀 줄었다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그리고 상호 이해 가능성도 증대되고요. 자본시장 활성화는 왜 그러겠어요? 다양한 외국에 있는 자금들도 투자해서 이렇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요 도입의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보시고 우리 이제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재무회계랑 관리회계의 비교 또는 이렇게 KIFRS의 특징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과 좀 차별성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21페이지 와보시면요. 국제회계 기준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 글로벌한 기업은 너무나 잘 알겠죠. 국내에서만 요즘에는 물건 파는 게 아니고 수출, 수입 이런 것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글로벌한 단일 기준 하나가 필요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제기업 회계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로 넘기셔서 별표예요. 22페이지 국제기준의 특징. 1번 반드시 외우셔야 돼. 원칙 중심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만 씁니까? 전 세계 한 130여 개국이 써요. 그러다 보니 요 나라는 맞는데 요 나라는 안 맞아.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원칙 중심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경영자가 경제실질에 기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주력한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말은 다양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자문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공시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3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연결 재무제표가 중심입니다. 실질 우선입니다. 경제적 실질 우선. 공정가치 적용을 확대한 겁니다. 이것만 쓰라는 거기보다는 공정가가 있으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정리된 거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우리나라의 도입 과정 이런 건 참고입니다. 굳이 뭐 이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한 가지 쓰신다면 요 정도. 국제기업 회준을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기업도 있지만 비상장 기업은 선택에 의한다라는 거. 그런 거는 좀 필기해 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장에 있는 재정과 도입 이런 거는 X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히스토리니까요.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보고랑 국제기준을 배웠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 수업을 바로 들으시는 것도 좋겠지만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제 해설을 같이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빠르게 한번 가보죠. 재무보고의 목적이래요. 자, 우리 재무회계는 왜 하느냐? 그에 대한 얘기겠죠. 자, 1번 볼게요. 채권자, 돈 빌려주신 분들은 회사의 상환 능력, 제 돈을 잘 갚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평가에 유용한 정보 제공 맞죠. 주주에게는 회사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3번은 틀렸죠. 종업원은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 제대로 잘 성장할 회사인지 내 월급 주는데 문제가 없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재무적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경영자가 올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이 얼마인지 등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 중에서 틀린 거는 3번이겠죠. 종업원 등도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국제기준의 특징입니다. 볼 수 없는 거래요. 원칙 중심 맞습니다. 2번 연결재무제표가 아니요. 연결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로 되어 있는 경제적 실질을 먼저 우선시하는 기준입니다. 국제기준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측정에서 공정가 측정으로 대폭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역사적 원가를 기반하여 재무제표를 만들었다면 공정가치 평가를 상당히 확대한 기준이라는 것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국제기준은 당연히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기준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재무회계랑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인 반면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 특히나 경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관리회계는 다양한 정보, 경제, 경영, 통계 등을 아울러 작성하는 거 맞고요. 모두 법적 강제력이 있습니까? 얘는 있지만 관리회계에 무슨 법적 강제력을 둡니까? 수시보고를 하는 건데요. 4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기업회계 특징을 구분하기 위한 표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보랍니다. 자, 외부 이해관계자,
경영자 및 기타 내부 이용자 맞고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근거, 체계가 있다라는 뜻이지만 다양한 이론을 통해서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오히려 얘는 정형화죠. 양식이 딱 정해져 있다. 그걸 정형화라고 표현하지만 수시로 보고하는 건 비정형화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고 시점은 맞죠? 그다음에 강제력은 여기는 있지만 관리회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 라로 구성된 2번을 답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5번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장사,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뭐 선택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준을 전면 강제죠, 의무 적용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 자, 회계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높아졌죠. 높아졌으니까 신뢰도가 낮아집니까? 네,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요? 신뢰도는 높아지죠. 쓰기 좀 이상한데 신뢰성은 향상되었다. 1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될 거고요. 각국의 기준이 별도로 인해 발생했던 비용 손실이 절감되었다. 각 나라별로 다 기준이 달랐다면 각 나라마다 회계를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좀 줄이게 된 거죠. 국제적 합작 계약을 통해서 상호 이해 가능성이 증가되었다고 보고요.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이 IFRS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6번 문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자, 재무제표는 주로 과거 사건, 맞아요. 우리 회계 재무제표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 극혐, 미래 뻥튀기, 단지 예상되는 걸로는 안 써요. 재무제표는 고유 한계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것도 오해예요. 선생님 재무제표 좋다며. 재무제표는 과거 정보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건 맞는데요. 뭐 산업 현황, 정부의 정책 방침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3번, 재무제표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의 결과를 반영하고자 한다. 말이 좀 어렵죠. 자, 수탁 책임에 대한 근거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재무제표를 이렇게 표현해요. 재무제표는 경영자의 성적표라고도 해요. 살벌하죠. 경영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충실하게 제공해서 주주채권자에게 이르는 거예요. 이 경영자가 이렇게 했어. 봐봐.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그럼 경영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자. 그렇죠? 잔인한 얘기를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경영자의 성적표예요. 그래서 경영자가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맞고요. 4번, 재무제표는 경영자 등 내부 이해관계자예요? 아니죠. 외부 이해관계자니까 바로 얘는 틀렸다라고 걸러낼 수 있으실 겁니다. 자, 7번 갈게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자, 경영진은 필요한 재무 정보를 내부에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쉽게 정보를 득을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재무회계라고 하는 그런 재무제표의 양식이 필요한 쪽은 외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의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요건 뒤에서 개념체계 부분이나 아니면 표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부에서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재무제표에 의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1번이 틀렸고요. 우리 투자자나 대여자, 기타 채권자가 우리의 주된 이용자 맞습니다. 감독 당국이나 일반 대중도 일반 목적을 일반 재무 보고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대중도 필요하다면 네이버 증권 검색해보세요. 다 보실 수 있어요. 일반 목적 재무 목적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8번, 9번 문제가 이제 2개 더 풀면 되죠. 자, 8번 문제는 국제기준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찾으랍니다. 1번. 우리 국제기준은 규정 중심의 회계 기준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합니까? No, 그렇죠. 원칙 중심이에요. 2번, 국제기준은 일반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에 대해서 공정가치 측정을 할 수 없나요? 오히려 확대했는데요. 2번, 3번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죠. 3번이 답이고요. 주석 공시가 너무 많아요. 불만이에요. 그래서 제발 구체화해서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굳이 이렇게 뭐 길게 막 얘기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IFRS는 가장 큰 단점이 너무 주석 공시하는 게 많아졌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한국 세대 구제기준과 일반 기업의 기준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또 그 비교 문제죠. 1번.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로 제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IFRS는요. 한국 채택 구제 기준은 비용을 기능별 분류만 규정하고 있다. 요거는 2회 독대 하시면 좀 더 좋은데요. 비용을 기능별과
성격별로 보여주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보시면 표시라는 기준서가 있어요. 곧 나올 3챕터쯤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라고 일단 체크해 두세요. 3번에 보시면 일반 기업 회계 주는 자본을 이렇게 원천별로 5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거 맞고요. 한국채택국제기준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건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일반 기업회계준은 그냥 이걸 손익계산서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IFRS라는 한국채택국제기준 KIFRS에서는 그 앞에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해서 뭔가 포괄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둘의 차이는 뒤에 가서 후술하겠지만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것을 포함했는지 여부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타 포괄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앞서 우리 자산 부채에 대한 공정가 평가를 확대했다고 했죠. 그래서 평가, 주로 무슨 평가로 이루어지는 평가 손익은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으로 따로 분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대,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 이러한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별도 손익 하나가 필요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5인 이유가 앞에 포괄자가 붙어 있다는 거는 기존의 손익계산서랑 조금 차별화된 이런 포인트가 IFRS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주로 2회독 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부분이니까요. 이 정도를 푸시면서 대략적인 감을 좀 잡아주시고 복습하실 때는 3챕터까지 들어보시고 한번 이 파트를 다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챕터 1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이어봤네요. 자, 국제기준과 뭐 재무보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거고 앞서 얘기 드렸던 그 재무제표의 종류 그리고 관리회계랑 그 재무회계의 비교 그리고 국제기준의 특징 이렇게 한 3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를 낼 거니까요.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던 부분들을 집중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챕터 1에 대한 그 내용은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2의 개념체계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